구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어느 상갓집. 상여가 대문 밖을 막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렁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상주의 바지가랑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아니 이 똥개가 미쳤나? 소리 안 꺼져? 상주는 장래 내내 누구보다 크게 통곡하며 형님, 형님 외치던 이복 동생이었지요. 누렁이는 발길질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순간 도포 자락 안에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마당 한복판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구박에도 빈소 앞을 지키며 밤새 마당을 파헤쳤던 이유가 이제야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야담구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이 한 달 넘게 올라오지 않아 많이 기다리셨고 또 걱정하셨을 텐데요. 최근 유튜브 측의 AI 시스템 검토 과정에서 일시적인 착오가 발생해 채널이 잠시 비활성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시스템을 다시 올바르게 재정비하느라 부득이하게 긴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직접 오늘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가지려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크리에이터의 손길이 담긴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약재상 집안에서 일어난 이복 형제간의 사건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이 형제간의 질투와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얻으셨는지 영상이 끝난 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장터 한켠에는 제법 이름이 난 약방이 하나 있었는데 간판도 크지 않고 문 앞에 내건 약초 묶음도 소박했지만 약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 이런 말을 입에 올렸답니다. 저 약방 최서방은 참 반듯한 사람이야. 서두르거나 몰아세우는 법 없이 그저 조용히 사람을 받아들이는 주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방 주인이 바로 35살의 최만석이었답니다. 늦가을 아침 햇살이 처마 끝에 걸릴 무렵이면 만석은 무명도포에 검은 갓을 단정히 갖춰 쓰고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긴 약장 서랍 앞에 서서 그날 쓸 약재를 하나씩 꺼내 손으로 비벼보고 냄새를 맡고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의 아침 의식이었지요. 약재 하나를 허투루 쓴 일이 없었고 약값을 속여받은 적도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 약방이 처음부터 이름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약방을 열었을 때는 그저 장터 한켠의 작은 가게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은 어느 가을 만석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흉년이 들어 약값을 쓸 형편이 못 되는 이들이 많았을 때 만석은 약재를 그냥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부에 이름만 적어두고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지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외상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약방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뒤로 멀리서도 최만석 약방을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형편 어려운 이가 약값을 절반밖에 내지 못해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고 병든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나 다리를 절며 혼자 온 노인네에게는 약값도 받기 전에 먼저 앉혀 살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러했지요. 안채에는 아내 최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 하나, 옥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고 집 안팎을 정갈하게 꾸리는 여인이었지요. 말이 많지 않고 조용했지만 한번 마음을 쓰면 끝까지 쓰는 성품으로 남편 만석과는 참 잘 어울리는 부부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집안일뿐 아니라 남편이 놓치는 소소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이 약방 장부에 빠져 끼니를 잊으면 직접 밥상을 들고 약방으로 건너갔고 손님이 많아 어수선한 날이면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아꼈지만 꼭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 부인을 만석은 늘 내 오른팔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10살 현수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꼭 닮아 눈이 크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흰 창옷 바지 저고리에 검은 복권을 눌러쓰고 약방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이 일과였지요. 영특하기로는 동네 아이들 중에 딸을 이가 없었는데 특히 어른들 대화를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아들이 대견해 약재 이름 몇 가지씩을 직접 가르치곤 했고 현수는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약재 서랍을 열어보며 냄새를 맡는 것이 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 집에는 막분이라는 계집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원래 9살 무렵 장터 뒷골목을 떠돌다 만석에게 거두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날 만석은 거래처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빈 그릇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때가 까맣게 낀 얼굴에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옷은 해저 살이 훤히 보일 지경이었지요. 만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름을 물었더니 아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것도 모른다 했지요. 부모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무 말 없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만석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밥을 먹이고 최 씨 부인과 의논했지요. 부인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아이는 그 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그 집에서 얻은 것이었답니다. 하도 막막하게 떠돌다 왔다 하여 막분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만석이 웃으며 말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17이 된 막분이는 수수한 옥양목 적삼에 검정 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따아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살피는 기운이 있는 아이였지요. 하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그 집에 뿌리내린 식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분이가 이 집에서 단순히 부리는 하녀가 아니라 진짜 식구가 되었다고 느낀 것은 거두어진 지 2해쯤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고열이 나자리에 눕자 최 씨 부인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만석이 직접 약을 다려들고 왔습니다. 남의 집 하녀에게 그리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당연하게 그리했지요. 막분이는 그 밤 이후 이 집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 마음이 17이 된 지금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안에는 만석이 아끼는 복실이라는 누렁이가 살고 있었지요. 복실이는 현수가 태어나던 해 같은 날 태어난 개였습니다. 귀가 쫑긋하고 눈이 유난히 맑았으며 집단처럼 누르스름한 털이 풍성한 중견 크기의 개였지요. 만석은 늘 저둘은 같은 날 이 집에 들어온 복덩이들이라고 했고 실제로 현수와 복실이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복실이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건 현수가 4살 무렵 연못가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던 날이었습니다. 막분이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현수가 연못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복실이가 먼저 보았고 단숨에 뛰어가 도련님 옷자락을 이빨로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막분이가 뒤따라 달려가 보니 현수가 복실이한테 붙들린 채 울고 있었지요. 복실이가 조금만 늦었어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현수가 장터에서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냄새를 따라가 아이 곁에 딱 붙어서 짖고 또 짖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만석은 복실이 저놈은 사람이 몇이나 붙어야 할 일을 혼자 한다며 크게 웃었답니다. 그러니 막분이가 복실이를 각별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래 곁에 있다 보니 복실이의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지요. 그냥 낯선 사람에게 짓는 눈빛과 진짜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막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평화롭고 따뜻하던 그 집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최만석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는 것 같다는 말을 두어 번 했었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사람답게 만석 스스로도 조금 필요한 것이겠지 하며 넘겼고 최 씨 부인도 요즘 거래처 일이 많아 무리한 것이려니 했습니다. 막분이 역시 마님을 따라 보리차를 더 자주 올리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것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막분이가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려 안방에 들여다 놓았고 만석은 갓을 벗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반찬 그릇을 하나씩 열고 현수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렸지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 멍한 것인가 싶었지요. 그러나 이내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더니 젓가락이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서방님? 하고 부르자 만석은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쥐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고 현수가 아버지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분이가 의원을 부르러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의원이 당도하기도 전에 만석은 조용히 숨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짧은 사이 만석의 눈은 아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조금 움직이다 멈추었지요.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만석은 35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평온했던 집안이 초상집이 되자 곡소리가 안채를 메우고 향 연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들어 자리를 잡고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사람들은 다들 급병이라 했습니다. 과로가 쌓였고 체한 것이 겹쳤을 것이라 하며 사람 목숨이란 원래 허망한 법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 곁에 주저앉아 정신을 놓아버릴 듯 울었습니다. 차림새를 가다듬을 생각도 못한 채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남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지요. 현수는 아버지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제야 뭔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며 흐느꼈지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갑작스러운 슬픔이었습니다. 막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마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붙어 있었지요.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길에서 거두어 사람답게 살게 해준 사람이 이렇게 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빈소에 향을 피우는 손이 자꾸 떨렸지요. 그 어수선한 가운데 이복 동생 최만중이 나타났습니다. 최만중은 32살로 만석과는 아버지만 같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만중은 빈소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오열했습니다. 형님, 형님 하며 이마를 바닥에 짚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어찌나 애통해 보이던지 조문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위로할 지경이었지요. 사실 만석과 만중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만중이 저토록 통곡하는 것이 조금 뜻밖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달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요. 만중이 젊어 도박에 빠져 빚을 졌을 때도 사고를 치고 사람들 보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도 사람들은 만중보다 형 만석을 먼저 찾아가 말을 전했습니다. 만석이 번번이 수습해 주었으니까요. 만중 쪽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형에게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형 빈소 앞에서 저리 통곡하고 있으니
보는 눈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품었지만 초상집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 곁으로 다가온 만중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형님 빈자리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짓눌려 고마운지 불편한지조차 느낄 기운이 없었지요.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이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낮고 길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실이었습니다. 빈소안을 지키며 주인 곁을 떠나지 않던 복실이가 만중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용히 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서서 그러는가 싶었지요. 그러나 조문객은 저녁 내내 여럿이 드나들었고 복실이는 그 누구에게도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독 만중이 빈소 안쪽으로 발을 들릴 때만 복실이의 등 털이 곤두섰습니다. 만중이 최 씨 부인 가까이 다가갈수록 복실이의 으르렁거림은 낮아지고 짧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오히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빈소안 조문객 몇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다들 주인 잃은 개가 저러는 거라 여기고 그냥 넘겼지요. 누군가 복실아 물러나라 하며 손을 내젓자 복실이는 잠깐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다시 만중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만중은 복실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복실이 쪽을 향해 날카롭게 굳어지는 것을 막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도 아니고 귀찮아하는 것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이 막분히 가슴 한켠에 찝찝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슨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아무 근거 없이 상주를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복실이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빈소를 지키다가도 갑자기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가곤 했는데 어디로 가나 따라가 보면 꼭 같은 자리였습니다. 약방 뒤편 창고와 부엌 사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흙바닥이었지요.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앞발로 미친 듯 흙을 파헤쳤습니다. 쫓아내면 다시 돌아왔고 빗자루로 건드려도 잠시 뒤면 또 그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을 막분히 처음 눈여겨보게 된 것은 초상 첫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빈소 쪽 심지를 갈러 나왔다가 복실이가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혼자 그 자리를 파고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잠깐이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횟수가 반복될수록 막분히 마음에 묘한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조문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인 죽으니 개도 맛이 갔구먼.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중에 웃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가 복실이를 말리다가 이내 그 옆에 조용히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눈이 퉁퉁 부은 아이는 복실이 등을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복실아, 왜 자꾸 여기야? 복실이는 잠시 파던 것을 멈추고 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고 간절하던지 현수는 그만 무서운 듯 막분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이 누나, 복실이가 왜 자꾸 저기만 가? 아무 데도 아니고 꼭 저 자리잖아. 막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도련님을 안채로 들여보내고 홀로 어둠 속에서 복실이와 그 흙바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이가 저 자리를 파헤치는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개는 원래 이유 없이 저러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막분이는 오랜 세월 곁에 있으며 뼛속 깊이 알고 있었지요. 현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낯선 사람이 마당에 수상하게 서성일 때도 복실이는 항상 무언가 이유가 있어 짖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경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실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주인의 빈소를 지키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으르렁거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흙바닥 한 곳만을 반복해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천천히 그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향 냄새가 찬 가을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득 채우는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말소리와 곡소리가 안채에서 흘러나왔고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요. 이 집 주인의 죽음이 그냥 급병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막분이 가슴속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초상집의 아침은 유난히 일찍 밝아옵니다. 밤새 향 심지를 갈고 조문객 자리를 치우고 곡소리가 잦아드는 틈을 타 잠깐 눈을 붙인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면 이미 마당에는 찬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늦가을 공기는 뼛속까지 스미는 차가움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밤새 스민 안개가 실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날 밤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빈소 심지를 갈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는데 그것이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실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새 빈소와 그 흙바닥 사이를 오가며 파헤치던 복실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요. 누군가 복실이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복실이는 완강히 거부하며 빈소한 주인의 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끙끙 낮게 울다가 문득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가 흙바닥을 긁고 다시 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막분이는 날이 밝자마자 그 흙바닥 쪽으로 걸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약방 뒤편 창고와 부엌 사이는 집안에서도 잘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고 벽에 기대어 쓰다 남은 장작 몇 개가 쌓여 있었고 부엌 쪽에서 나온 재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인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였지요. 평소에 막분이도 이 자리를 딱히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는 밤새 이 자리만 팠습니다. 막분이는 쭈그려 앉아 흙을 손으로 살짝 헤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손가락 두 마디쯤 파내자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무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번 뒤집어진 적 있는 흙처럼요. 막분이는 그 자리를 더 파보려다가 마당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자 얼른 몸을 일으켜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떴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지요. 낮이 되자 조문객이 다시 들었습니다. 만중은 그날도 일찌감치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오는 조문객마다 맞이했지요.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역력해 보였고 눈가는 밤새 온 듯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그래도 이 집엔 동생이 있으니 다행이야 하고 말하자 만중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형님 빈자리를 어찌 채우겠습니까 가만 형수님과 조카는 제가 있는 한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채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에는 들어왔지만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슬픔이 뒤엉켜 머릿속이 멍하기만 했지요. 막분이는 마님 곁에서 물 한 그릇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마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셔야지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분아, 나는 괜찮다. 현수 밥이나 챙겨주렴. 막분이는 마님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손을 꼭 쥐어드리고 싶었지만 그 슬픔 앞에서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알았기에 그냥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눌러 참으면서요. 복실이는 그날 낮에도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빈소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도 복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 곁을 지키다가 마당으로 나가 흙가닥을 긁었습니다. 조문객 중 몇이 발로 쫓아내려 했지만 복실이는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중이 빈소 안을 드나들 때마다 복실이는 그 흙바닥 쪽은 잊어버린 듯 만중에게만 눈을 고정했습니다. 만중이 관 가까이 다가가면 낮고 길게 으르렁거렸고 만중이 빈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마당의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요. 빈소 안의 만중과 마당의 흙바닥. 막분이는 그 둘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만중은 낮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형수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막분이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항상 한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약방 거래처 어른 한 분이 이제 약방은 어찌하실 거요라고 묻자 만중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으니 당분간은 제가 맡아야지요. 조카가 아직 10살이라 혼자서는 어림도 없고요. 그 말은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하지만 막분이 마음속에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중이 형 약방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막분이는 기억했습니다. 만석이 살아있을 때에도 만중은 가끔 약방에 들러 형님,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장부는 잘 맞아갑니다라고 묻곤 했습니다. 만석은 그때마다 그럭저럭이다라고 짧게 답하고 이야기를 돌렸는데 막분이는 그럴 때 만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그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린 마음에도 왠지 모르게 찜찜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현수는 그날 오후 내내 복실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눈은 종일 젖어 있었지요. 울다 지쳐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복실이 등에 이마를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중이 그 앞을 지나며 현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야, 많이 슬프냐? 작은아버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다른 때라면 어른의 말에 꼭 공손히 고개를 숙였을 아이였는데 그날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것이 단순히 슬픔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아이 나름의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중의 손이 현수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복실이가 고개를 들어 만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얼마나 서늘하던지 만중이 잠깐 멈칫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막분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빈소 주변이 조용해지자 만중은 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약방 장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에 알릴 것도 알려야 하고 급한 약재 주문이 있으면 취소도 해야 하니까요. 최 씨 부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렸지요. 서방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기운이 없어서요. 만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은 쉬십시오. 제가 다 살펴두겠습니다. 막분이는 그 대화를 안채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마님이 허락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약방 쪽을 한 번 더 눈여겨봐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자리를 물러났지요. 그날 밤 막분이는 일부러 잠들지 않았습니다. 상중에 잠을 설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사람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빈소 심지를 살피러 나온 척하며 마당으로 나섰지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는데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마당을 어슷하게 밝혔습니다. 막분이는 처마 기둥 그림자에 몸을 붙이고 빈소와 약방 쪽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밤바람에 실린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건드렸지요. 빈소에 놓인 꽃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막분히 발치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짖지도 않고 그냥 막분히 옆에 몸을 붙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분이는 복실이 등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나도 이상한 거 알아. 낮게 속삭이는 말이었지만 복실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막분이가 눈이 무거워지려는 것을 느끼며 몸을 바로잡는데 별채 쪽 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분이는 몸을 더 기둥 뒤로 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발소리를 극도로 죽인 걸음이었습니다. 마당 돌 하나를 밟을 때도 천천히 체중을 실어 자갈이 구르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중의 집안 어른이라면 저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그냥 걸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 걸음은 누군가의 눈을 피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 빛에 얼굴이 드러났지요. 만중이었습니다. 막분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만중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약방 쪽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지요. 호롱불이었습니다. 막분이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한 발 한 발 돌을 골라 밟으며 문 가까이 섰습니다. 복실이가 따라왔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막분이가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복실이도 소리 없이 그 옆에 섰지요. 막분이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중이 약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장부꾸러미였습니다. 약방 안쪽 선반에 차곡차곡 꽂혀있던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었지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다급했습니다. 찾는 것이 있는데 빨리 찾아야 한다는 듯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문서 꾸러미도 펼쳐보았는데 무언가 확인하는 것인지 빼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은 지 이틀도 되지 않아 한밤중에 몰래 약방 장부를 뒤지는 동생. 막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막분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은 복실이는 단숨에 만중에게 달려들었고 주저없이 그의 소매 끝을 물었습니다. 이놈이. 만중이 놀라 낮은 욕설을 뱉으며 팔을 세게 휘둘렀습니다. 복실이가 잡아당기자 소매가 찢어질 듯 당겨졌고 만중이 몸을 뒤틀며 팔을 빼내는 바람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부 한 권이 넘어갔고 품 안에 접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먼지 묻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중은 복실이를 발로 걷어차고 장부만 급히 끌어모아 품에 넣은 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둘러 별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기침소리를 내었는데 마치 잠이 깨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척하는 것 같았지요. 막분이는 기둥 뒤에 납작하게 붙어 만중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별채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막분이는 조심스럽게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가 그 종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호롱불이 꺼지기 전에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작고 얇았는데 거기에는 붓으로 흘려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약재 이름과 그 옆에 양을 적은 것 같았지요. 막분이는 약방 심부름을 오래 하며 웬만한 약재 이름은 익혀두었지만 거기 적힌 이름 몇 가지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처음 보는 약재가 아니라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이름들이었지요. 약재 이름 아래에는 날짜와 수량 그리고 거래처로 보이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이상했습니다.
만석이 평소 거래하던 정식 거래처들이 쓰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뒷골목,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수상한 약재상들이 쓰는 표시와 비슷했지요. 막분이는 심부름을 다니며 그쪽 골목을 몇 번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만석이 그 골목 거래처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기서 들어오는 약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다. 절대 그쪽에서 받아오는 일은 없게 해라. 그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막분이는 종이를 접어 치마 안쪽 깊이 숨겼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몸도 떨렸는데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꺼졌고 약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막분이는 그 어둠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막분이 치마 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막분이는 복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이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소를 지키며 만중을 경계하고 흙바닥을 파헤치고 이 한밤중에 만중의 소매를 물어 그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까지. 복실이는 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막분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막분이는 방에 들어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서 그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에 적힌 약재 이름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 약재는 막분이도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주 소량만 써야 하고 함부로 쓰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만석이 직접 알려준 적 있는 약재였거든요. 그것이 이 종이에는 결코 소량이 아닌 양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얽혔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심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종이가 만중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만중이 형 빈소에서 이틀이 지나도록 장부와 문서를 한밤중에 뒤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희뿌옇게 물들이는 시각, 막분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종이를 누군가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약재를 알고 만석과도 신뢰를 쌓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복실이가 계속 파헤치던 그 자리도 제대로 살펴보아야 했지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막분이는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막분이는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슬이 내려앉은 흙바닥이 신발 밑으로 차갑게 느껴졌고 처마 끝에서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빈소에는 잠 못 이루는 식구들의 낮은 숨소리와 타들어가는 향 심지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막분이는 작은 삽을 하나 챙겼습니다. 부엌 한켠에 채소밭 손질할 때 쓰던 것으로 나무 손잡이가 낡아 반들반들해진 조그만 삽이었지요. 그것을 치맛자락 안에 숨기다시피 들고 약방 뒤편 창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실이는 막분이가 마당에 나서는 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지 알기라도 하는 듯 막분이보다 먼저 그 흙바닥 자리로 달려가 앉았지요. 막분이가 가까이 오자 앞발로 흙을 한번 긁어보였습니다. 마치 여기라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막분이는 쭈그려 앉아 삽을 흙에 댔습니다. 처음 한 삽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흙이었지요. 그러나 세 번째 삽을 떴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흙이 다른 자리보다 조금 더 보슬보슬하고 마치 한번 뒤집어 담은 것처럼 고르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파고 다시 덮어놓은 자리처럼요. 막분이는 삽질을 멈추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헤쳤습니다.
손가락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깨진 사기병 파편이었지요. 날카롭게 부러진 단면이 흙에 묻혀 있었는데 파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마치 사기병 하나를 통째로 묻어버린 것처럼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요. 막분이는 그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약포지 조각이 나왔습니다. 흙에 절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지만 약포지 특유의 두껍고 거친 질감은 그대로였습니다. 막분이는 그것을 펼쳐보려 했지만 이미 여러 겹이 달라붙어 있어 잘 펴지지 않았지요. 억지로 건드리면 찢어질 것 같아 그냥 조심스럽게 접은 채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으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약 냄새였는데 막분이가 약방에서 맡아온 약재 향과는 달랐습니다. 약방의 약재들은 저마다 향이 달랐지만 어딘가 은근하고 풀내음이 섞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쓴 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목을 긁는 듯한 묘하게 불쾌한 냄새였지요. 막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복실이는 그 약포지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요. 막분이는 사기 파편과 약포지를 치마 안쪽에 조심스럽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헤쳐놓은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건드린 것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막분이는 아침 일찍 조문객 심부름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향을 더 구해와야 한다는 말을 마님께 올리고 걸음을 제게 놀렸지요. 향 심부름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만석과 오래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온 노의원의 집이었습니다. 노의원은 흰 수염이 단정히 자란 60대 초반의 의원으로 약재에 관해서라면 고을 안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는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만석과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서로 술 한 잔씩 기울이며 약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지요. 노 의원도 만석의 부고를 듣고 조문을 다녀갔는데 막분이는 그 얼굴이 유난히 어둡고 착잡해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노 의원 집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내보이는 것이 맞는 일인지 혹시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밤중에 약방을 뒤지는 동생과 흙 속에 묻힌 수상한 약포지 조각이 아무 연관 없는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 의원은 막분이를 보고 잠깐 놀란 듯 했습니다. 만석이네 아이 아닌가. 이 아침에 웬일이고. 막분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의원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요. 노 의원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막분이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요. 막분이는 치마 안쪽에서 사기 파편과 약포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약방에서 주운 종이도 내놓았지요. 이것을 봐주십시오. 노 의원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웬 흙 묻은 사기 파편이냐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약포지를 손에 쥐고 냄새를 맡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파편 단면에 남은 흔적을 손끝으로 건드려보고 다시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약재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막분이는 그 침묵이 몹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평소 약으로 쓸 물건들이 아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소량을 쓰면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쓰기도 하지만 이 정도 양을 음식에 조금씩 섞으면 먹는 사람 속을 태우고 숨기를 틀어막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막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주인 어른이. 노 의원은 대답 대신 약포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병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며칠에 걸쳐 소량씩 먹였다면 겉으로는 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는 증상이 며칠 있었다 하지 않았나? 막분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타는 것 같다. 만석이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막분히 자신도 그냥 넘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몸에 쌓여가던 증상이었다면 막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서 종이를 꼭 쥐었지요. 노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막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만중이 한밤중에 약방을 뒤지던 것, 복실이가 달려들어 소매를 물던 것,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던 것까지 노 의원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 의원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분이 이 일은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되레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어른. 그래서 먼저 여쭈러 온 것입니다. 노 의원은 막분이를 한 번 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이 흔적은 보관해 두겠다. 내가 더 살피게 되면 다시 오너라. 그리고 막분아. 예. 혼자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저쪽이 눈치채면 위험하다. 막분이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에 담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향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분이는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독성 약재, 한밤중에 장부, 복실이의 으르렁거림, 그리고 만중이 최 씨 부인에게 했던 말들. 하나하나 따로 놓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이어놓고 보니 무언가 하나로 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분이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느낌과 확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님께 달려가 말을 꺼냈다가 그것이 자신의 오해였다면 어찌 될까요? 이미 남편을 잃고 정신을 놓을 지경인 마님에게 또 다른 충격을 드리는 것은 더한 잔인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만중은 집안 어른이었고 자신은 거두어진 하녀였습니다. 증거 없이 상주를 독살범으로 몰았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노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더 살펴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복실이가 대문 앞에서 막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분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안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따라오라는 것 같았지요. 막분이는 복실이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턱을 개고 마당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이었지요. 상복으로 갈아입은 작은 몸이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 막분이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도 제대로 올 새도 없이 조문객들 앞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상주 옆에 앉아 인사를 받아야 했지요.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무거울까 막분이는 그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현수 도련님. 막분이가 조용히 부르자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 누나. 한마디뿐이었는데 그 안에 슬픔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마루에 올라가 현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실이도 슬그머니 따라 올라와 현수 다리 옆에 몸을 붙였지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셋이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현수가 막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혹시 이상하다 싶었던 것이라도요. 현수는 잠깐 생각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막분이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지요. 한참 뒤에 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물 마시러 나왔거든. 그런데 약방 쪽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어. 막분이는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며 물었지요. 누구요?
작은아버지였어. 현수는 복실이 등을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오셨나 했어. 그런데 복실이가 그때도 딱 저랬거든. 분이 누나. 작은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를 뒤로 밀었어. 짖지는 않았는데 나를 밀면서 작은아버지한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했어. 막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그냥 복실이가 낯선 사람 보고 저러는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잖아. 분이 누나. 작은아버지는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저러나 싶었거든. 현수는 잠시 멈추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막분이는 옆으로 조금 더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시던 그날 저녁 있잖아. 저녁상 들어오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방에 잠깐 들어오셨어.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버지 잔 옆에 잠깐 손을 뻗쳤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거라 그때는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분이 누나, 나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막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맞다, 이상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현수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아이에게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막분이는 천천히 현수의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도련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분이 누나가 잘 생각해 볼게요. 현수는 고개를 들어 막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묻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다시 복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실이는 현수가 손을 올려놓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막분이는 혼자 한동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탄다고 했던 것. 노 의원이 독성 약제를 소량씩 먹이면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던 것. 만석이 쓰러지던 그날 저녁 만중이 방에 들어와 잔 옆으로 손을 뻗쳤다는 현수의 말. 그 전날 밤에도 만중이 한밤중에 약방 쪽에 있었고 복실이가 그때도 현수를 밀어 떼어놓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흙 속에 묻혀있던 사기 파편과 독성이 남은 약포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아직 부족한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한 줄로 놓고 보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며칠에 걸쳐 만석에게 독성 약제를 먹였고 그 증거를 흙 속에 묻어 감췄고 만석이 죽은 뒤에는 한밤중에 약방 장부를 뒤졌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막분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노 의원의 말처럼 섣불리 움직였다가 만중이 눈치채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최만석의 죽음은 급병이 아니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여전히 드나들었습니다. 만중은 그날도 자리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형수님, 장례가 끝나면 약방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거래처에 연락할 것도 있고 장부 정리도 필요한 것 같더군요. 형수님이 미처 손을 쓰실 형편이 아니시니 제가 맡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지요. 막분이는 그 대화를 뒤에서 들으며 속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저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꿈에도 모르신 채로요. 막분이는 눈을 내리깔며 찻잔을 챙겼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치밀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참아야 했습니다. 복실이가 막분이 발치러 와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이요. 막분이는 손을 내려 복실이 등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었던 이 충직한 누렁이가. 막분이는 복실이 덕분에 이 자리에 있었고 복실이 덕분에 흙 속 증거를 찾았으며 복실이 덕분에 한밤중에 장부 뒤지기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친 것을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중이 다시 약방 쪽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복실이가 약방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만중을 바라보았지요. 꼬리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차분하고 또렷하게. 만중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스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다가 다시 이목을 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지요. 막분이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복실이가 말 한마디 없이 만중의 발걸음을 돌려 세운 것이었습니다. 막분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작게 입술 안쪽에서만 웃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요. 괜찮다, 복실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생각 하나가 막분이 가슴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례는 이제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분이는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셋째 날 저녁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빈소 주변이 한결 고요해졌을 무렵 만중은 최 씨 부인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표정은 어디까지나 근심 어린 동생의 얼굴이었고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직했습니다. 형수님, 내일 상여가 나가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운 없는 얼굴로 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약방일을 정리해야 하고 거래처에도 알려야 하고 장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형수님이 당장 나서실 형편이 안 되시니 제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카가 아직 어리니 어른이 손을 써야지 않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약방 일은 만석이 혼자 도맡아 해왔기에 자신은 큰 그림조차 모르는 상태였지요. 장부가 어디 있는지, 거래처가 어디인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주문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마침내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이 살펴봐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중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 이 집 일이 곧 제 일입니다. 막분이는 그 대화를 안채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마님께 올리러 가던 길이었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찻잔을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약방 일을 넘겨받겠다는 말, 장부를 살펴보겠다는 말, 겉으로 들으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형수가 기운이 없으니 동생이 나서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막분이는 이미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장부를 뒤지던 그 손이 이제는 대낮에 버젓이 허락을 받고 약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분이는 찻잔을 들고 안채로 들어가 마님 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마님, 차 드십시오. 최 씨 부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만중이 있었지만 막분이는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을 나왔지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걸음을 빠르게 놀렸습니다. 지금 당장 약방 장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만중이 손을 대기 전에 만석은 약방 장부를 항상 선반 맨 안쪽에 보관했습니다. 해가 바뀌는 장부와 그달 쓰는 장부를 따로 구분해 두었고 거래처별로 묶어두는 문서도 있었지요. 막분이는 약방 심부름을 오래 하며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선반 앞에 서서 장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를 완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약방에서 출납 심부름을 하며 숫자와 약재 이름, 거래처 표시 정도는 눈에 익혔지요. 덧셈 뺄셈 정도는 알았고
장부 한 페이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맞는지 어림잡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분이가 첫 번째 장부를 훑어보는데 바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하나에서 약재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는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그 날짜에 막분이가 약방에 있었고 그날 그 거래처 사람이 온 것을 본 기억이 없었지요. 그뿐 아니라 금액도 평소 그 거래처에서 들어오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막분이는 두 번째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빚 항목이었습니다. 어느 이름 아래 큰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막분이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만석이 살아있을 때 가끔 말을 꺼낸 적 있는 작은 외상 거래처였는데 그 금액이 막분이 기억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석이 지난해에 정리했다고 했던 거래처인데 장부에는 여전히 큰 금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적혀 있었지요. 막분이 손이 느려졌습니다. 장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만석 이름으로 돈을 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지만 한 번에 보기에도 작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분이는 만석이 돈을 빌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방일이 어렵다거나 돈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말을 만석이 한 적이 없었지요. 막분이는 장부를 덮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었지요. 노 의원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막분이는 장부를 품에 안고 노 의원 집으로 발걸음을 놀렸습니다. 장부를 통째로 들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만중이 약방에 들어왔다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면 안 됐으니까요. 막분이는 이상하다 싶은 페이지를 머릿속에 최대한 새겨두고 장부는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약방 장부 가장 안쪽에 다른 것들과 따로 끼워져 있던 낡은 문서 하나였습니다. 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부 사이에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만석이 쓴 것이 아닌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내용을 다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중간에 만중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것만 살짝 빼내어 품에 넣었습니다. 노 의원은 막분이가 내민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들, 막분이가 기억해온 내용, 그리고 문서 안의 글씨까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던 노 의원의 얼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뒤 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분아. 예, 의원 어른. 이 장부는 누군가 손을 댔다. 막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 의원이 계속했습니다. 받지 않은 돈이 받은 것으로 적혀 있고 이미 정리된 빚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 그리고 이 돈 빌린 기록은. 노 의원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석이가 나한테 한 번도 돈을 빌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기록대로라면 꽤 큰 돈인데 내가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럼 이 기록은 거짓입니까? 거짓이거나 만석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만석 이름으로 빌린 것이거나. 막분이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석 이름으로 누군가 돈을 빌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이 약방 장부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중이었습니다. 만중이 형 이름으로 돈을 끌어쓰고 그 흔적을 형 약방 장부에 집어넣었다면, 그리고 형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그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돈 달라고 찾아오거나 빌려준 사람이 만석을 직접 찾아오거나 하면 단번에 들통이 났겠지요. 만석은 장부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그 불일치를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했을 것이었습니다. 막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원 어른, 이 장부가 이대로라면 이 집에 빚이 있는 셈입니까? 그렇게 되지. 엉터리 기록이지만 문서로 남아있으면 빌려준 쪽에서 들고 와 갚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두고 약방 재산을 누군가 넘겨받는다면 빚도 함께 떠안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빚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장부를 쥐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집안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막분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만중이 장부를 가장 먼저 손에 넣으려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조작된 장부를 틀어지고 있으면 가짜 빚을 빌미로 약방 재산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장부를 모르고 현수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손에 쥔다면 노 의원이 품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말이다, 막분아. 예. 이건 만석이 글씨가 아니야. 필체가 달라. 그런데 만석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어. 막분이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위조입니까? 위조에 가깝지. 내용을 보면 약방 재산 일부를 만중에게 위탁한다는 것인데 만석이 직접 쓴 것이 아니야. 그러나 문서에는 만석 인장이 찍혀 있으니 언뜻 보면 진짜처럼 보일 수 있어. 막분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장부 조작, 이름 도용, 위조 문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만중이 저지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막분이는 두 번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만중이 형을 죽인 이유는 처음부터 재산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만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 이름을 빌려 도박빚을 갚았고 그 구멍을 약방 장부에 슬쩍 떠넘겼으며 나중에는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들통날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약방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만석이 어느 날 그 불일치를 발견한다면, 위조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미 끌어다 쓴 돈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만중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없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장부를 자신이 장악할 수 있었고 위조 문서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흙 속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수와 어린 조카 앞에서 의로운 동생 행세를 하며 집안을 통째로 손에 쥘 수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지요. 노 의원은 막분이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분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신중해야 해. 내일 상여가 나가기 전이 아니면 저자가 장례를 핑계로 집안에 더 깊이 손을 뻗칠 거야. 막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어른. 내일입니다. 무슨 수를 쓸 것이냐? 막분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할 것입니다. 노 의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걔가? 그 걔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분이는 안채마루에 현수가 아직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실이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막분이가 다가가 옆에 앉자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또 부어 있었습니다. 분이 누나, 늦게까지 어디 갔어? 심부름 갔다 왔어요, 도련님.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현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분이 누나, 작은아버지 이상한 거 맞지? 막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약방 앞에서 복실이가 작은아버지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 근데 작은아버지 눈빛이 이상했어. 복실이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삼촌들이 걔 보면 그런 눈빛 안 하잖아. 막분이는 현수의 말이 어른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련님은 영특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맞지? 막분이는 잠깐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너무 적게 말하면 내일 상여가 나갈 때
현수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요. 막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 상해 나갈 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본 것 기억하고 있어요? 현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약방에서 나오던 거, 그리고 아버님 저녁상 들어오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잔 옆으로 손 뻗쳤던 거요. 응. 내일 만약 누가 도련님한테 물어보면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현수는 잠깐 막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 결에 같은 것이 담긴 고개였지요. 10살짜리 아이의 고개였지만 그 무게가 작지 않았습니다. 분이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할게. 막분이는 현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그날 밤 만중은 일찍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막분이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상여가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만중이 장례 뒤 약방 장부와 위조 문서를 앞세워 집안을 손에 쥐기 전에 상여가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막분이 혼자 나서서 말한다면 어찌 될까요? 상주이자 어른인 만중이 펄쩍 뛰며 이 천한 계집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만석을 거두어준 주인에 대한 은혜로 하녀가 없는 말을 꾸며낸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막분이에게는 노의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현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꺼낸 사기 파편과 약포지가 있었고 한밤중에 주운 약재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쏟아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막분이 혼자 증거를 꺼내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반드시 만중이 먼저 무언가를 내보이는 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막분이는 복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이는 빈소 앞에 엎드려 주인의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않았지요. 귀를 쫑긋 세운 채 낮게 숨을 쉬며 마치 나는 여기 있다고 알려주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이미 2번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몸을 던졌습니다. 만중의 소매를 물어 약재 쪽지를 떨어뜨렸고 약방 문 앞에서 만중의 발걸음을 막아섰습니다. 내일 상여가 나가는 그 순간에도 복실이는 반드시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막분이는 믿었습니다. 복실이가 한다면 막분이는 그 뒤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소의 향 연기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요.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낙엽 몇 장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막분이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는지, 복실이가 처음부터 옳은 것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씨 부인과 현수가 이 집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막분이는 조용히 빈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른, 내일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닿기를 바랐습니다. 복실이가 막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아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장례 나흘째 되던 날, 날이 밝기도 전부터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꾼들이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모여들었고 장례를 돕는 이웃 어른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빈소 앞에는 마지막 제물이 올려졌고 향 연기가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짙고 무겁게 피어올랐지요. 처마 끝에 달아둔 등이 바람에 흔들렸고 마당 귀퉁이에는 아직 거치지 않은 밤 이슬이 흙 위에 촉촉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막분이는 그날 밤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방 안에서 느끼며 창호지가 희뿌옇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막분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밤중 약방 바닥에서 주운 약재 쪽지, 노의원이 맡아두었다가 전날 저녁 다시
돌려준 약포지 조각과 사기 파편 몇 개. 그것들이 오늘 쓰일 것인지 아니면 영영 쓰이지 못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관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상여는 나무로 높게 세운 틀에 한지를 접어 꽃 장식을 달고 앞뒤로 상여꾼들이 들채를 잡도록 되어 있었지요. 마을 어른 몇이 자리를 잡고 마지막 발인 절차를 챙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지요. 은비녀도 빼고 흰 상복을 입은 채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지만 눈 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을 세우고 나온 것은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지요. 막분이는 마님 곁에 조용히 붙었습니다. 마님이 쓰러지시지 않도록 언제든 부축할 준비를 하고서요. 현수도 나왔습니다. 굵은 배로 만든 상복을 작은 몸에 단단히 여민 채 입술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젖어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지요. 막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현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막분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막분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중은 마당 앞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상복을 단정히 갖추고 마을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며 상여 준비를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막분이가 그 눈을 한번 마주쳤을 때 그 눈 속에서 무언가 조급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발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마지막 고사를 올리고 상여꾼들이 채를 잡으며 관을 들어 상여 위에 얹으려 했습니다. 곡소리가 마당 안을 가득 메웠고 향 연기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빈소 앞에 줄을 서고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상여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복실이가 빈소 가까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보였지요. 그런데 상여꾼들이 관을 들어 움직이려 하자 복실이가 네 발로 버티며 그 앞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눈은 상여꾼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반대쪽에 서 있는 만중을 향하고 있었지요.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길게, 아주 길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낮고 굵은 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고 한 번 짖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놈 또 저러네, 비켜라. 상여꾼 중 하나가 발로 복실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복실이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발을 땅에 박으며 버텼지요. 걔가 길을 막으면 상여가 못 나가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저러다 말겠지. 주인 따라가려는 거겠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복실이는 돌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만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도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만중의 도포자락을 입에 물고 온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당기던지 만중이 한쪽으로 비틀거릴 지경이었지요.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 미친 개가. 만중이 소리를 지르며 복실이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발이 복실이 옆구리를 스치는 바람에 복실이가 잠깐 밀려났지만 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포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중이 몸을 비틀며 복실이를 떼어내려 팔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문서 꾸러미였습니다. 접어서 품 안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만중이 팔을 크게 움직이면서 튀어나온 것이지요. 종이들이 마당 한복판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자 몇 장이 이리저리 날려 사람들 발치까지 굴러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곡소리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딱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만중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분이는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흩어진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하나씩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만석 이름으로 약방 재산을 만중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날짜와 만석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러나 막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글씨는 만석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종이는 빈 목록이었습니다. 만석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끌어다 쓴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막분이가 장부에서 발견했던 그 조작의 흔적들과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었지요. 세 번째 종이 막분이는 그것을 펼치다가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날 밤 막분이가 약방 장부 안에서 빼냈다가 돌려두었던 그 문서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다만 이쪽은 조금 더 완성된 형태였지요. 약방과 집을 만중에게 넘긴다는 내용에 만석의 인장이 찍히고 증인 자리에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분이는 그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집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약방에서 복실이가 만중 소매를 물어 떨어뜨린 바로 그 쪽지와 같은 필체로 쓰인 독성 약재 이름과 수량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만중이 품 안에 아직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분이는 종이들을 손에 쥔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현수도 상역군들도 조문객들도 그리고 만중도. 만중의 눈이 막분이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 안에 분노와 당혹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지요. 막분이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흔들렸고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분이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막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 우기시겠습니까? 작은 주인 어른.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만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상중의 주제도 모르고.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막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막분이는 손에 쥔 종이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 저는 작은 주인 어른이 한밤중에 약방 장부를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달려들었고 이 약재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리고 복실이가 밤새 파헤치던 자리에서 깨진 사기병 조각과 약포지가 나왔습니다. 막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포지와 사기 파편을 의원 어른께 가져갔더니 평소 약으로 쓸 것이 아닌 독한 성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량씩 음식에 넣으면 사람 속을 태우고 숨기를 막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만중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상주를 모함하는 것이냐? 어디서 주운 종이 하나 들고 와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모함이 아닙니다. 막분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 의원이었습니다. 조문객 사이에 섞여 있던 노 의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흰 수염이 단정한 얼굴에 회색 도포를 걸친 그가 마당 가운데로 걸어오자 사람들이 양옆으로 길을 열었지요.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노 의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막분이가 가져온 약포지와 사기 파편에는 분명히 독한 성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약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먹이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석이가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탄다고 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증상은 바로 그 독한 성분이 몸에 쌓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 의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와 문서들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석이의 이름으로 된 빗기록과 위탁 문서는 만석이의 필체가 아닙니다. 인장은 찍혀 있지만 글씨가 다릅니다. 만석이와 오래 거래해온 제가
그 필체를 모를 리 없지요. 만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의원이 노망이 든 것 아니오. 내가 형님 집안을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아버지, 현수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있었지만 턱이 조금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그러나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접었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서는 어디까지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약방 쪽에서 작은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복실이가 저를 밀어서 작은아버지한테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 전에도 복실이가 작은아버지만 보면 저랬거든요. 현수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녁상 들어오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방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인사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잔 옆으로 손을 뻗치셨어요. 그냥 스치듯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이상해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 마당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눈이 점점 커졌지요. 남편의 마지막 저녁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저녁에 만중이 방에 들어왔던 것, 남편이 잔을 들다 손이 떨리던 것, 그리고 그날 밤 쓰러진 것까지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중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것들이 다 꾸며낸 것이오. 아이가 잘못 본 것이고 저 하녀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오. 내가 무슨 이유로 형님을 해치겠소. 막분이는 그 말에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주인 어른. 막분이의 목소리에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약방 장부를 살펴보니 주인 어른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그 돈을 빌린 적이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리된 외상이 장부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적혀 있었지요. 주인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불일치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마당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면 작은 주인 어른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먼저 없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형님 이름으로 빌린 돈, 조작한 장부, 위조 문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마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중의 얼굴이 새빨개지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 문서들은 내가 어디서 주운 것이고 장부 조작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다 모함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녀의 말이라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노 의원의 증언과 현수의 말이 더해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빈소 앞에서 그토록 통곡하며 의로운 동생 행세를 하던 사람의 품 안에서 위조 문서와 약재 거래 기록이 쏟아져 나온 것을 두 눈으로 본 것을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마을 어른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만중씨. 지금 저 문서들을 어찌 설명하겠소? 만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상여 나가는 날 아침에 저런 문서들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오? 또 다른 어른이 물었습니다. 만중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아무리 능숙하게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라도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앞에서 그것을 모두 뒤집을 말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복실이는 그 사이 만중 곁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만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막아서듯이 최 씨 부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흘 동안 슬픔에 짓눌려 기운조차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만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막분이가 따라붙으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것을 알렸지요.
최 씨 부인은 만중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만중은 눈을 피했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서방님 빚을 몇 번이나 갚아주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박으로 진 빚도 사람들한테 진 빚도 서방님이 찾아오면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으셨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없으셨고요. 만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마당 전체를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기줄기 흘렀습니다. 흐느끼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지요. 그 눈물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을 수거하고 만중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누군가 아전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만중은 처음에는 버티려 했습니다. 이것은 다 오해요. 저 하녀가 주인 집에 불만을 품고 꾸며낸 것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계집이 수상하오. 그러나 그 말에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낮게 한번 으르렁거렸습니다. 근처에 묶여있던 말이 복실이 짖는 소리와 마당의 술렁임에 놀라 발을 굴렀습니다. 만중이 중심을 잡으려다 그 말 쪽으로 쓰러졌고 날뛰는 말 발굽이 그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만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꼼짝할 수 없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문서들을 보고 노의원과 막분이의 말을 들은 아전은 만중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자세한 것을 가려야 하겠소. 만중은 다리를 못 쓰는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내가 관아에 가서 다 밝히겠소. 그러나 마당에 남은 사람들 중 그 말을 믿는 눈빛을 가진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현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다가 장례는 마저 치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나온 상여를 억울한 채로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상여 뒤를 따르며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나흘 동안 참아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지요. 최 씨 부인은 그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막분이는 상여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실이가 상여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까지 주인의 마지막 길을 곁에서 걸었습니다. 막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들이 모두 지나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흙바닥을 파헤치고 한밤중 약방에서 소매를 물고 오늘 상여 앞을 막아서고 마지막에는 만중의 품에서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복실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흙 속에 그대로 묻혔을 것이었습니다. 막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주인 어른의 억울함이 이제 땅 위로 나왔습니다. 조선시절 관아 국문이란 한번 시작되면 쉬이 끝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전이 만중을 끌고 간 뒤 관아에서는 사흘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당에서 수거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노의원을 불러 약포지와 사기 파편에 대한 증언을 받았으며 막분이도 불려가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관아라는 곳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랫사람에게는 위압감이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나 막분이는 주인 어른이 억울하게 눈을 감던 그 순간부터 이 자리까지 오는 내내 버텨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발을 땅에 붙이게 했지요. 막분이는 한마디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처음부터 만중에게 으르렁거렸던 것, 흙바닥을 파헤치던 것,
장례 둘째 날 밤 한밤중에 약방에서 만중을 목격한 것, 쪽지가 바닥에 떨어지던 것, 흙 속에서 꺼낸 사기 파편과 약포지를 노의원께 가져간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노의원도 같은 날 관아에 불려가 증언했습니다. 약포지와 사기 파편에 남아있던 독성 성분의 흔적, 만석이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보인 증상이 그 독성 약재를 소량씩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약방 장부의 필체와 위탁 문서의 필체가 만석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했지요. 수십 년간 고을 의원으로 살아온 노 의원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전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만중은 처음에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 하녀가 꾸며낸 말이요. 문서는 내가 형님 집안을 걱정해 미리 준비한 것이고 약재 쪽지는 내가 지닌 것이 아니라 그날 마당에서 주운 것이요. 그러나 아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상여가 나가던 날 아침 형님 장례 자리에 그 많은 문서를 품에 안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오? 만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빌린 돈은 어디서 쓴 것이오?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약방 장부에 적힌 빚과 외상 기록 중 실제와 맞지 않는 항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소. 이것은 어찌 설명하겠소? 만중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서 하나라면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었겠지만 위조 문서, 조작된 장부, 독성 약재 쪽지, 약포지, 흔적, 노의원의 증언, 막분이의 목격담, 그리고 현수의 기억까지 한꺼번에 쌓이자 만중의 말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만중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길게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지요. 형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파멸할 것이 뻔했소. 그 말이 관아 안에 퍼지자 아전은 붓을 멈추고 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소. 막분이는 관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중이 자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쁜 마음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의 억울함이 밝혀졌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주인 어른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억울한 죽음의 무게가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가볍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막분이는 알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니 최 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분이를 보자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막분이가 얼른 다가가 마님 손을 잡았지요. 마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씨 부인은 막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관아에서 많이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마님. 최 씨 부인은 한동안 막분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을 상중에 쏟을 만큼 쏟아서인지 아니면 이제는 울음보다 더 깊은 곳에 마음이 가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막분아. 예, 마님. 내가 아니었으면 서방님 억울함이 그대로 땅속에 묻힐 뻔했다. 막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먼저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은 것입니다. 아니야. 최 씨 부인은 막분이 손을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야. 막분아,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막분이는 그 말에 끝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마님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손을 붙들고 있었지요. 말이 없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관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독살, 장부 조작, 문서 위조, 재산 탈취 시도, 죄목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형제간의 패륜이 더해지자 고을 사또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만중은 패륜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도 먼 섬이었지요. 그가 그토록 손에 넣으려 했던 약방도 집도 재산도 단 한 푼 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 이름으로 빌린 돈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만중이 도박으로 진 진짜 빚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약방 장부에서 조작된 항목들이 거쳐나가고 나자 최 씨 부인 집안에 실제로 있는 빚은 만중이 꾸며낸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이 확인되었지요. 관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었고 진짜 거래처와의 외상도 실제 금액대로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약방의 장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이 살아있을 때의 정직한 거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보면 만석이 얼마나 꼼꼼하고 바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한 푼도 속이거나 부풀린 것이 없었습니다. 소식이 고울에 퍼지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반듯하던 사람이 그리 억울하게 갔구먼. 저런 동생을 뒀으니 오죽 속이 탔겠어. 그래도 진실이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저 하녀와 누렁이가 없었으면 어찌 됐을꼬? 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최 씨 부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만석과 오래 거래하던 이웃 상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약재를 떼어다 주며 천천히 자리 잡으시라고 했고 만석에게 신세진 일이 있다는 이도 찾아와 일손을 보태겠다고 했지요. 막분이는 그 사이 약방 안팎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약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약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정리하고 새로 드려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적었지요. 만석이 살아있을 때 심부름을 다니며 익혀둔 것들이 이제는 이 집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의원이 어느 날 약방에 들렀습니다. 막분이가 약장 서랍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약재를 살피고 있자 노의원이 그 옆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석이 약방 심부름을 오래 다녔다고 했지? 예, 의원 어른. 약재 이름은 제법 아는 것 같던데 더 배울 생각이 있느냐? 막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야요. 노의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집 약방이 더 커졌을 텐데 아까운 사람이야.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 막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어른. 묘는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기슭에 쓰였습니다. 잡목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자리였는데 만석이 살아있을 때 가끔 올라가 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높지 않아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낮지 않아 아래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지요. 복실이는 장례를 마친 뒤에도 그 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집사람들이 밥그릇을 들고 올라오면 받아먹었지만 스스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리가 저 묘 앞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현수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학당에 다녀온 뒤 해가 기울기 전에 묘에 들렀습니다. 복실이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한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오늘 글씨 연습을 많이 했다. 마당에 감이 빨갛게 익었다. 묘 앞에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지요. 복실이는 그럴 때마다 현수 옆에 몸을 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묘 앞에 앉아 오래 말이 없다가 복실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아버지를 지켜줬어. 복실이는 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너만 알았어. 처음부터.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어김없이 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누군가 처음 꺼내면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기억을 보태고 모르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 기울도록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형 빈소에서 누구보다 크게 통곡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형을 죽인 놈이었다니. 사람은 울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집에서 증명된 것 아니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 누렁이가 없었으면 그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야. 짐승이 사람보다 먼저 알아본 것이지. 그리고 그 하녀 아이가 있었고, 사람들은 복실이를 기억했고, 막분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을 기억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약값을 먼저 내주고 병든 노인을 먼저 앉혀 살피던 그 사람을, 그가 억울하게 갔지만 결국 그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결국 집안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지요. 막분이를 거두어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 복실이를 집안 식구처럼 여긴 것, 그 작은 것들이 돌아와 주인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방은 다시 이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최 씨 부인이 어렵사리 꾸려나갔지만 노의원에게 약재를 배우기 시작한 막분이가 점점 약방 일을 거들게 되면서 형편이 나아졌지요. 막분이는 약재 이름을 익히고 거래처를 챙기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까지 차츰 맡아나갔습니다. 노의원이 이 아이가 만석이보다 더 꼼꼼하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최 씨 부인은 막분이를 보며 가끔 만석을 떠올렸습니다. 길에서 데려온 아이가 이렇게 집안의 중심이 될 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온 서방님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막분이에게 그 말을 하자 막분이는 잠깐 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님,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막분아. 서방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현수가 13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학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묘에 들렀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제 나이를 먹어 털에 흰 것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현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약첩칼을 품 안에 지니고 다닌 것이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만석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칼인데 약재를 다듬고 약첩을 자르던 것이었지요. 현수는 그것을 약방 서랍에서 찾아내 닭가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현수는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약을 내어줬는지, 왜 빚 못 갚은 사람 몰아세우지 않았는지, 왜 길에서 떠돌던 막분이 누나를 데려왔는지. 현수는 품에서 약첩 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고 내 것을 나누면 그것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 아버지는 그걸 알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묘 앞 풀잎들이 가볍게 흔들렸지요. 가을 햇살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실이가 현수 옆으로 바짝 다가와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복실이 등을 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약한 사람 편에 설 거야. 아버지처럼.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사람은 울면서도 속일 수 있고 핏줄은 웃으면서도 등을 찌를 수 있다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자란 아이는 그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는다고.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도 받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제자리를 지킨다고. 최만중은 유배지에서 다리를 절게 된 채 평생 죄인의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약방도 집도 재산도 단 한순간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지요. 남의 자리를 탐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제 손으로 저지른 죄만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반면 최 씨 부인과 현수 그리고 막분이는 그 집을 지켰습니다. 약방은 다시 이름을 얻었고 현수는 아버지처럼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막분이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주인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낸 그 집에 뿌리내린 진짜 식구였지요. 복실이는 늙어서도 묘 앞을 지켰습니다. 눈이 흰 것으로 가득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뛰어다니던 기운이 사라진 뒤에도 좋은 날 나쁜 날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길을 지나다 보면 어김없이 그 묘 앞에 누렁이가 엎드려 있었지요.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보았고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남기는 말은 분명합니다. 남의 자리를 탐해 얻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핏줄을 배신해 쥔 돈은 끝내 제 주인을 파멸로 이끌지요. 반대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남아 끝내 죽은 이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법입니다. 장례도 치르기 전 빈소를 떠나지 않던 누렁이는 사람들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재산을 삼키려 했던 악한 동생은 상여나가기 직전 마당 한복판에서 제 죄를 스스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 하나가 이 집안을 살린 것이었습니다.